2010년의 어느 날 에르메스의 CEO 파트리크 토마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발신자는 세계 최대의 명품 그룹 LVMH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었습니다. 아르노 회장은 말했습니다. LVMH는 에르메스를 인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에르메스의 지분 17%를 확보했고요. 캐시미어를 입은 늑대라 불리는 아르노 회장의 레이더망에 에르메스가 포착된 거죠. LVMH는 루이비통, 디올 같은 명품 회사를 인수한 후에 대중화시키는 방법으로 성장하는 회사인데요. 그러나 에르메스 입장에서는 전혀 달갑지 않은 손님이었습니다. 에르메스는 변화보다는 전통을 중시하는 회사였거든요. 에르메스 가문의 명예를 목숨처럼 생각했고요. 무엇보다 당시 LVMH가 취한 행동이 문제였습니다. 어느 정도 주식을 매입하면 공시해야 한다는 법까지도 어겨가면서 몰래 에르메스 주식을 모아왔거든요. 에르메스 측은 LVMH의 이런 행동이 신사답지 않다고 생각했고요. 아르노와의 전화통화에서 에르메스 CEO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름다운 여자를 유혹하고 싶다면 뒤에서 덮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에르메스는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했죠. 에르메스 가문의 지분 50.2%를 모아서 지주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또 전문 경영인 체제에서 다시 오너 경영으로 복귀했습니다. 이때 에르메스 가문의 6대손 악셀 듀마가 CEO로 취임했고요. 그리고 에르메스는 LVMH의 공격을 격퇴했죠. 2017년 인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LVMH가 에르메스 주식을 처분했거든요. 그러니까 명품업계의 다윗 에르메스가 골리앗 LVMH를 격퇴한 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에르메스는 다시 한번 도약하기 시작했고요. 에르메스, LVMH도 군침을 흘리는 독보적인 명품 브랜드입니다. 시가총액은 LVMH에 이어서 전 세계 명품 기업 가운데 두 번째로 높고요. 핸드백, 의류, 스카프, 시계 등 다양한 제품군을 생산합니다. 대표 제품은 버킨백과 킬리백이고요. 전 세계의 왕조, 국가 원수, 대기업 사모님, 연예인들이 에르메스 백을 애용합니다. 팝스타 빅토리아 베컴은 100개 이상의 에르메스 백을 가지고 있고요. 제니퍼 로페즈가 벤 애플렉과의 신혼여행에서 든 가방은 1억 원이 넘는 캘리백이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핸드백 브랜드 코치의 광고 모델인데요. 일상에선 에르메스 백을 들고 다니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죠. 한국에서는 오은영 박사가 에르메스 VIP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은영 박사의 에르메스 룩을 방송에서도 자주 볼 수 있고요. 또 요즘엔 남자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버킨백이 유행인데요. 퍼렐 윌리엄스가 초대형 악어 가죽 버킨백을 든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트래비스 스캇도, 지드래곤도, 개그맨 조세호도 에르메스 백을 든 모습이 포착됐고요. 래퍼 드레이크는 미래의 아내를 위해서 버킨백을 수집하는 중이죠. 전 세계 부호들이 워낙 에르메스를 사랑하다 보니까 비리 사건이 터졌을 때도 에르메스는 자주 언급됩니다. 금고에서 100개가 넘는 에르메스 백이 발견됐다. 경찰의 압수수색 전 에르메스를 옮기라는 지령이 떨어졌다. 에르메스의 시작 1837년 파리의 한 공방이었습니다. 당시 티에리 에르메스는 섬세하고 정밀한 마구용품을 만들어서 팔았는데요. 파리 만국 박람회에서 1등을 하면서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마차가 사라지고 자동차가 부상했을 때도 에르메스는 건재했습니다. 에르메스가 재빠르게 여행용품 사업으로 전환했거든요. 마구용품을 만들던 기술을 그대로 여행 가방에 적용했고요. 특히 바늘 두 개를 사용해서 바느질하는 새들 스티칭 기법이 에르메스의 트레이드마크였죠. 이후 에르메스는 의류, 주얼리, 시계까지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에르메스 스카프를 출시해서 초대박을 터뜨렸고요. 그리고 1956년 에르메스에게 거대한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모나코의 왕세자비 그레이스 켈리가 임신한 배를 가리고자 에르메스 백을 이용한 거죠. 이때 찍힌 사진이 라이프지에 대문짝만하게 실렸고요. 그때부터 이 가방은 켈리백으로 불리게 됐죠. 에르메스는 스카프와 핸드백 명가로 1950~60년대를 호령했고요. 그런데요, 1970년대 들어서 에르메스의 위기가 시작됐습니다. 당시엔 캐주얼 의류 붐이 일었고 다른 명품 브랜드들은 인조 섬유를 사용해서 가성비 좋은 옷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에르메스는 홀로 어려운 길을 갔습니다. 여전히 최고급 천연 소재만을 사용했고요. 장인들이 손수 제품을 만들었죠. 점점 에르메스는 비싸고 고루하기만 하는 브랜드로 인식됐습니다. 성장률은 급격히 떨어졌고요. 그런데 이때 등장한 구원자가 있었는데요. 에르메스의 새로운 CEO 장루이 듀마였습니다. 장루이 듀마는 에르메스 가문의 5대 손이었는데요. 듀마는 뉴욕 블루민데일 백화점에서 바이어로 경력을 쌓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습득한 비즈니스 감각을 에르메스에서 발휘하기 시작했고요. 목표는 에르메스의 회춘이었습니다. 듀마는 마르틴 마리젤라, 장폴 고티에 같은 현대적인 감성의 디자이너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영입했습니다. 이들에게 여성 기성복 라인을 맡겼고요. 팔찌, 크리스탈, 고급 식기용품 같은 새로운 라인을 추가했습니다. 또 당시 에르메스의 광고도 파격적이었는데요. 데님 자켓 차림의 젊은 여성이 에르메스 스카프를 두르고서 등장했거든요. 이 광고로 인해서 젊은 고객들이 에르메스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그리고 1984년 장루이 듀마는 에르메스의 운명을 바꿀 그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버킨백이었습니다. 어느 날 장루이 듀마가 비행기에서 우연히 프랑스 가수
가수 제인 버킨을 만났는데 그녀가 커다란 밀짚 가방을 들고 있었던 거죠. 제인 버킨은 자신의 마음에 쏙 드는 가죽 가방을 찾기가 힘들다면서 불평했고요. 이후 뒤마는 빠르게 새로운 가방을 스케치해서 버킨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이 가방을 버킨백이라는 이름으로 출시했고요. 그리고 에르메스 버킨백은 영원 불멸한 아이콘이 됐죠. 장루이 뒤마가 재임한 28년 동안 에르메스의 매출은 30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뒤마가 퇴임한 후에도 그 기세는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지난 10년간 에르메스의 매출은 연평균 12% 이상 상승했습니다. 2022년 매출은 전년 대비 23%나 증가하면서 매출과 주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요. 에르메스는 지난 186년간 명품의 역사를 다시 쓴 브랜드입니다. 샤넬, 루이비통과 함께 세계 3대 명품 브랜드로 불리지만 진짜 명품 브랜드는 에르메스뿐이라는 평가도 많고요. 그러니까 샤넬이나 루이비통 백은 누구라도 돈을 아끼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에르메스의 버킨백이나 캘리백은 선택받은 소수만이 구할 수 있는 넘사벽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에르메스가 고객을 미치게 하는 법을 잘 아는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에르메스의 지난 행보를 보면 진짜 명품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법을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방법 궁금하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팔리는 브랜드는 에르메스입니다. 드라마 섹스 앤 더 시티에는 에르메스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사만다가 버킨백을 사려고 에르메스 매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매장 직원은 지금 주문하면 5년을 기다려야 한다면서 한마디를 덧붙이죠. 이건 가방이 아니라 버킨이거든요. 이건 버킨백이 돈만으로는 살 수 없는 가방인 걸 잘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버킨백의 매장가는 1,500만 원 수준인데요. 버킨백을 사려면 먼저 에르메스 매장에서 식기, 의류, 신발 같은 다른 제품을 구입해서 실적을 쌓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3천만 원은 써야지만 버킨백을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요. 또 매장 직원과의 관계도 잘 다져놓아야 되죠. 그런데 또 여기까지 했다고 해서 자신이 원하는 버킨백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버킨백의 색상, 가죽, 사이즈는 매장에 입고될 때까지 철저히 비밀로 유지되거든요.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 매장에 있는 버킨백을 구입해야 되는 거죠. 물론 에르메스 매장이 아닌 리셀샵을 이용하면 이런 험난한 구매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데요. 대신 정식 판매가의 2~3배 가격은 얹어줄 각오를 해야 되죠.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버킨백에 목을 매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에르메스 미주 지역 CEO의 말에 답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구할 수 없는 것을 원합니다. 인기 제품도 포화 상태가 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죠. 결국 에르메스가 사람들을 미치게 하는 힘, 희귀함입니다. 이건 버킨백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버킨백에는 최고급 가죽만이 사용되는데요. 악어 가죽은 단 한 번도 싸우지 않아서 스크래치가 없는 악어의 가죽이어야 되고요. 타조 가죽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타조 농장에서 최상급만 공급받죠. 그리고 모든 버킨백은 오직 프랑스에서만 만들어집니다. 10년 넘게 경력을 쌓은 장인이 버킨백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손수 만듭니다. 버킨백 하나당 최소 18시간이 소요되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완성된 버킨백은 에르메스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피에르 알렉시스 뒤마가 하나하나 검수해서 내보냅니다. 그의 높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방은 즉각 폐기되고요. 그래서 에르메스에서는요, 명품을 두 부류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진짜 고급 명품 브랜드, 또 다른 하나는 대중을 위한 명품 브랜드. 대중을 위한 명품 브랜드는 보통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이나 베트남에 하청을 줍니다. 끝마무리만 본사에서 하고는 메이드 인 이탈리아, 메이드 인 프랑스를 새겨서 출시하고요. 또 이 브랜드들은 공장에서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데요. 루이비통만 하더라도 2000년대 중반 도요타의 린 생산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하나의 팀이 가죽 자르기, 바느질, 색감의 피해 같은 작업을 분담해서 생산량을 늘렸고요. 그런데 에르메스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진짜 명품 브랜드로 생각하니까요. 그 결과 대를 이어서 물려줄 수 있는 버킨백이 탄생하는 거죠. 지난 35년 동안 버킨백의 가격 상승률은 S&P 500과 금액 수익률을 앞질렀습니다. 버킨백의 희귀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전 세계 에르메스 매장 앞에는 희귀한 버킨백을 사려는 사람들이 새벽부터 진을 치고 있는 거고요. 1990년대 명품 업계에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전성시대가 열렸습니다. 톰 포드는 무너져가는 구찌를 구해냈고요. 마크 제이콥스는 루이비통을, 크리스토퍼 베일리는 버버리를 살려냈죠. 그리고 요즘도 명품 업계의 주인공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입니다. 뎀나 바살리아는 전통의 패션 명가 발렌시아가를 이끌고요. 다니엘리는 버버리를, 니고는 겐조를 맡고 있죠. 이렇듯 명품 브랜드가 유능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목을 매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들이 올드한 브랜드를 탈바꿈시키고 화제가 되게 하고 결국 판매량
판매량을 늘리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부작용도 있습니다. 디렉터가 바뀔 때마다 브랜드의 색깔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에디 슬리먼인데요. 브랜드의 예전 모습을 완전히 지우고서 에디 슬리먼의 색을 입혔죠. 디올 옴무에서도 입생 로랑에서도 지금의 셀린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에디 슬리먼이 몸담았을 때는 엄청난 주목을 받지만 그가 떠나고 나면 브랜드가 방향성을 잃는 경우가 많은데요. 에르메스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에르메스가 우선시하는 건 파격보다 진화니까요. 그래서 에르메스의 브랜딩은 다른 명품 브랜드와 결이 다른데요. 내부에 마케팅 팀을 두지 않고요. 광고는 최소한으로 집행합니다. 또 에르메스는 유명 연예인을 모델이나 앰베서더로 기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대부분의 셀럽들이 알아서 에르메스를 내돈내산한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에르메스는 어떤 식으로 브랜드의 진화를 보여줄까요? 이건 최첨단의 디자이너 마르틴 마르지엘라가 에르메스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영입됐을 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마르지엘라는 7개의 키워드 하에서 에르메스의 여성복을 디자인했는데요. 핵심 키워드는 품질, 영원함, 수제,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지엘라는 기존의 에르메스 스타일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그의 개성을 얹은 거죠. 그 결과 과거와 현재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는 에르메스식 진화가 이루어졌고요. 2015년 에르메스는 애플과 협업하면서 또 다른 진화를 보여줬는데요. 매년 애플워치를 위한 가죽 스트랩을 발매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에르메스의 소가죽으로 제작된 에어팟 케이스가 출시됐고요. 가격은 에르메스 치고는 매우 저렴한 125만 원이었죠. 이렇게 에르메스는 애플을 만나서 또 한 번 시대에 맞는 진화를 보여준 겁니다. MZ세대를 대거 신규 고객으로 끌어들였고요. 또 에르메스는 매장의 윈도우 디스플레이를 통해서도 브랜드의 진화를 보여주는데요. 매 시즌 에르메스의 쇼윈도는 예술계의 젊은 장인들이 만든 실험적인 작품들로 채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에르메스 장인 정신의 진화인 거죠. 그래서 매장 바깥만 보자면 이게 에르메스 매장인가 싶을 정도로 파격적인 디스플레이가 펼쳐지고요. 에르메스의 광고 카피 중엔 아주 유명한 카피가 하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저는 이 말이 에르메스의 브랜딩 전략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동안 에르메스는 에르메스 다음을 중심에 두고서 서서히 진화해 왔으니까요. 그 결과 에르메스는 천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에게 전권을 준 다른 명품 브랜드보다 훨씬 더 강력한 브랜드가 됐고요. 에르메스는 183년째 가족 경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현 CEO인 악셀 뒤만은 에르메스 가문의 6대 손이죠. 에르메스의 가족 경영은 1993년 주식을 공개한 후에도 전혀 흔들림이 없었는데요. 그 비결은 에르메스 가족들이 맺은 주주 합의서에 있습니다. 의결권이 있는 주식은 가족만 소유할 수 있다. 주식은 반드시 가족에게 매각해야 한다. CEO를 교체하는 등의 주요 안건은 가족 주주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주주 합의서는 공증까지 받아서 법적인 효력까지 갖췄는데요. 에르메스가 이렇게까지 가족 경영에 집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가족 기업 형태가 대대로 이어져온 에르메스의 장인 정신을 계승하기에 유리하고요. 또 가족 기업이기에 당장 성과가 나지 않는 프로젝트도 10년 이상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 에르메스가 가족 기업이어서 가지는 특성도 있는데요. 모든 직원을 가족처럼 대우합니다. 에르메스 전 직원의 4분의 1 이상이 15년 이상 근속했습니다. 에르메스 직원의 70%는 에르메스 주주고요. 코로나 위기 때도 에르메스는 단 한 사람도 해고하지 않았는데요. 힘든 상황일수록 더욱 가족을 챙겨야 한다는 이유에서였죠. 또 에르메스는 공급업체도 가족처럼 대우하는데요. 한 회사와 평균적으로 20년 이상 거래하고요. 그 중에선 100년 넘게 함께 일한 회사도 있죠. 또 에르메스 가문이 가족 경영을 하면서 유독 신경 쓰는 게 환경보호 활동인데요. 그동안 에르메스가 자연으로부터 최고급 천연재료를 제공받았기에 지금의 에르메스가 있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에르메스가 심혈을 기울이는 게 리페어 서비스입니다. 에르메스는 매년 12만 개의 에르메스 제품을 수리해주는데요. 패스트 패션이 대세인 시대엔 가방 하나라도 오래오래 고쳐서 쓰는 편이 환경에 이로우니까요. 또 에르메스의 프티에 아쉬 프로젝트도 유명합니다. 이건 에르메스 제품을 만들고서 남은 재료로 신발끈, 키링, 인형 같은 제품을 만드는 건데요. 완성된 제품은 에르메스 매장이나 전 세계 미술 전시회에서 경매로 판매되죠. 이 모든 것이 에르메스가 가족 기업이기에 할 수 있는 활동들입니다. 사실 가족 경영도 하기 나름이죠. 예를 들어 구찌 가문은 가족 간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서 결국 기업이 매각됐을 정도로 최악의 결과를 냈으니까요. 그럼 그동안 에르메스의 가족 경영이 특별했던 이유는 뭘까요? 저는 그 이유를 에르메스가의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던진다는 질문에서 찾았습니다. 만약 할아버지가 살아계셔서 내가 하는 일을 보시면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실까? 이것이 가족 경영의 모범생 에르메스가 180년 넘게 승승장구해온 비결입니다.
에르메스가 진짜 명품 브랜드가 된 비결, 장인 정신을 타협하지 않고 희귀함으로 승부했습니다. 파격보다는 점점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가족 경영의 좋은 점만을 취해서 계승했죠. 물론 이대로 한다고 해서 모두가 에르메스 같은 명품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에르메스의 방식을 꾸준히 따라한다면 작지만 단단하고 오래가는 그런 명품 브랜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You said you wanna play